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50대 중반의 한 남자가 자신보다 20살이나 어린 여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남편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기적 같은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철저히 계획된 거짓말이었다는 사실. 아내는 정말 임신을 했지만 그 아이의 아빠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여자가 남편의 전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거죠. 5년 전부터 다른 남자와 연인 관계였고 둘이 함께 이 모든 걸 계획했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진짜 아이 아빠가 나타나면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데요. 이 남자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 사기꾼 커플은 어떤 대가를 치렀을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영상을 보시다가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아, 이 이야기 내 친구한테도 들려줘야겠다. 그럼 구독 버튼이 답입니다.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이야기 찾는데 큰 힘이 되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나눠주세요. 비슷한 일 겪으신 분 계시면 서로 위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민석은 올해 54살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이마에 주름이 늘어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민석은 아직 젊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건강도 괜찮았거든요. 3년 전 20년을 함께한 아내와 이혼을 했죠. 아내 은희는 성격이 차분하고 착한 여자였습니다. 살림도 잘했고 민석을 잘 챙겨줬어요. 하지만 민석은 그런 아내가 점점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됐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은희가 준비한 밥을 먹고 회사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면 은희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20년 동안 한 번도 변함없이 그랬어요. 민석은 그게 고마우면서도 답답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성공한 뒤로는 더 그랬어요. 주변에서 젊은 여자들이 자꾸 눈에 들어왔거든요. 거래처 미팅에서 만난 여직원들은 민석을 보며 웃어줬고 민석은 그런 시선이 좋았습니다. 자신이 아직도 매력적인 남자라는 걸 확인하는 것 같았죠. 어느 날 민석은 은희에게 말했어요. 우리 이제 각자 인생을 살아보는 게 어떨까? 은희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민석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얼굴이었어요. 민석은 조심스럽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죠. 은희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물었어요. 20년 동안 당신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소리쳤죠. 민석은 그런 은희를 보며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떠난 뒤였어요. 결혼 생활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느꼈거든요. 결국 6개월간의 설득 끝에 이혼이 성사됐습니다. 은희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민석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어요. 재산 분할도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민석은 변호사를 고용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었죠. 은희는 집 한 채와 얼마 안 되는 현금만 받고 떠났어요. 아들 준호는 그때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이혼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졌죠. 민석은 아들에게 설명하려 했지만 준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경멸한다는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그 시선이 민석의 가슴을 찔렀지만 민석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들도 이해할 거라고 믿었죠. 이혼 후 1년 동안 민석은 자유를 만끽했어요. 친구들과 술도 마시고 골프도 치러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지인의 소개로 한 모임에 나가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지수를 만났습니다.
지수는 32살의 젊은 여자였어요. 긴 생머리에 갸름한 얼굴, 그리고 밝은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22살 차이가 났지만 민석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나이 차이가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지수는 민석을 보는 눈빛이 달랐거든요. 다른 여자들처럼 가볍게 웃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민석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석이 회사 이야기를 하면 감탄하며 대단하다고 말했어요. 그런 지수가 민석은 너무 좋았습니다. 자신을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그 시선이 민석의 자존감을 높여줬죠. 두 번째 만남에서 지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친척 집을 전전하다가 고등학교 졸업 후 독립했다고 했죠. 세상이 너무 힘들었고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외로웠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민석은 그런 지수가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자신이 이 여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부터 민석과 지수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나 밥을 먹고 영화도 보러 갔어요. 지수는 항상 민석의 말에 공감했고 민석을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은희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은희는 항상 걱정하고 잔소리했지만 지수는 민석을 믿어준다고 말했죠. 6개월이 지났을 때 민석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와 함께 남은 인생을 살고 싶다고요. 어느 날 저녁 고급 레스토랑에 지수를 불렀어요.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서 민석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꺼내 보여줬죠.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지수야, 나와 결혼해 줄래? 지수는 눈을 크게 뜨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이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수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오빠 만나서 처음으로 세상이 따뜻하게 느껴진다고 했죠. 민석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여자를 꼭 행복하게 해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결혼식은 조촉하게 치렀어요. 민석의 친구 몇 명과 지수의 친구 2명만 참석했죠. 민석의 전 아내 은희와 아들 준호는 결혼식에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전화로 차갑게 말했어요. 아버지 인생이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그 말에 민석은 가슴이 아팠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수와 함께라면 새로운 가족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갔어요. 2주 동안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여행했습니다. 지수는 모든 게 신기하다며 즐거워했어요. 민석은 그런 지수를 보며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죠. 결혼 후 두 사람은 민석의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서초구에 있는 50평대 아파트였어요. 지수는 첫날부터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오빠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깨끗하게 만들고 싶다고 했죠. 민석은 그런 지수가 기특했어요. 아침이 되자 지수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에 생선구이 그리고 각종 반찬이 상에 가득했어요. 민석은 놀라서 물었죠.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하느라 힘들지 않냐고. 지수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오빠를 위해 하는 일이라 즐겁다고 말했어요. 민석은 은희가 생각났습니다. 은희도 처음에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아침을 차려줬었죠. 하지만 10년쯤 지나자 점점 간소해졌어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지수를 보니 새삼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수는 민석이 회사에 가는 날이면 항상 현관까지 나와 배웅을 해줬어요.
조심히 다녀오라는 말과 함께 환하게 웃어줬죠. 민석은 그런 지수 덕분에 회사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지수가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발을 벗기고 가방을 받아주며 수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차려놓고 민석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줬죠.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줬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줬습니다. 민석은 이런 생활이 너무 행복했어요. 이게 바로 자신이 원했던 결혼 생활이구나 싶었죠.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러 가거나 맛집을 찾아다녔습니다. 지수는 민석이 가자는 곳이면 어디든 좋다고 했어요. 싫다는 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결혼한 지 3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민석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우리 같이 쓸 통장 하나 만들면 안 될까요? 민석은 무슨 뜻이냐고 물었죠. 지수는 설명했어요. 생활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아이도 생길 텐데 미리 돈을 모아두면 좋을 것 같다고요. 민석은 그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부인데 그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지수 명의로 통장을 만들고 5천만 원을 넣어줬어요. 지수는 너무 고맙다며 민석을 꼭 안아줬습니다. 이 돈 잘 관리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 쓰겠다고 약속했어요. 민석은 흐뭇한 마음으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지수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오빠, 나 사실 꿈이 하나 있어요. 민석은 뭐냐고 물었죠. 지수는 수줍게 말했습니다. 작은 카페를 하나 운영하고 싶다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꿈이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포기했다고 했죠. 이제 오빠를 만나서 다시 그 꿈을 꿔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민석은 지수의 눈빛을 보며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 눈빛에는 간절함과 희망이 담겨 있었거든요. 좋아, 한번 해보자. 지수는 깜짝 놀라며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업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죠.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말했어요. 민석은 1억 5천만 원을 지수에게 줬습니다. 지수는 그 돈으로 홍대 근처에 작은 카페를 오픈했어요. 인테리어부터 메뉴 구성까지 지수가 직접 다 했습니다. 민석은 가끔 카페에 들러 지수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커피를 내주는 지수가 예뻐 보였죠. 하지만 카페는 생각보다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위치가 애매했고 주변에 경쟁 카페가 너무 많았어요. 한 달, 2달 지나도 매출은 나아지지 않았죠. 지수는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수가 민석에게 말했어요. 오빠, 미안한데 이번 달 카페 운영비가 부족해. 민석은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어요. 민석은 흔쾌히 돈을 줬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달에도 또 달라고 했고 그 다음 달에도 마찬가지였어요. 6개월이 지나자 민석이 카페에 쏟아부은 돈이 3억이 넘었습니다. 민석은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수를 믿고 싶었습니다. 곧 잘 될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지수는 매번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곧 좋아질 거라고 약속했어요. 민석은 그 말을 믿으며 계속 돈을 지원해 줬습니다. 결혼 2년 차가 되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민석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빠, 지금 시간 돼.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걱정이 됐어요. 무슨 일 있냐고 물었죠. 지수는 집에 와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민석은 급하게 일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지수가 소파에 앉아
뭔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다가가자 지수는 천천히 손을 펼쳤어요. 임신 테스트기였습니다.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죠. 오빠 나 임신한 것 같아. 지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민석은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걸 느꼈습니다. 54살의 나이에 아이를 갖는다는 게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죠. 손이 떨려서 테스트기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어요. 정말이야, 정말로 우리 아이야. 민석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기 시작했어요. 민석은 지수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석은 몇 번이나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해서 낳은 아들 준호와는 관계가 완전히 끊긴 상태였어요. 준호는 민석의 재혼 소식을 듣고 연락을 끊어버렸죠. 그래서 민석은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아이가 생긴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의사는 초음파를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임신 6주 정도 됐네요. 민석은 화면 속 작은 점을 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게 우리 아기구나. 지수도 눈물을 글썽이며 화면을 바라봤어요. 병원에서 나온 후 민석은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몸 조심해야 돼. 무리하지 말고.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고 대답했어요. 그날부터 민석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지수에게 영양제를 챙겨주고 과일도 깎아줬어요. 병원 검진도 빠짐없이 함께 갔죠. 태교에 좋다는 건 뭐든지 사다 줬습니다. 클래식 음악 CD를 사서 매일 저녁 틀어줬어요. 좋은 음식만 먹이려고 유기농 재료만 골라서 장을 봤죠. 회사 일도 최대한 줄였습니다. 중요한 미팅이 아니면 일찍 퇴근해서 지수 곁에 있으려고 했어요. 지수는 그런 민석을 보며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신경 써주는 게 부담스럽다고요. 민석은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뱃속의 아기가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잘 키워서 준호와 달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죠. 임신 4개월이 됐을 때 지수의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민석은 매일 밤 지수의 배에 손을 대고 아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야, 아빠야, 건강하게 자라렴. 지수는 그런 민석을 보며 웃었어요. 하지만 어딘가 그 웃음이 어색해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냥 입덧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지수가 갑자기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빠 나 무서워. 민석은 뭐가 무섭냐고 물었죠. 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혹시 아기한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 혹시 내가 좋은 엄마가 못 되면 어떡해? 민석은 지수를 달래며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날 거고 너는 훌륭한 엄마가 될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지수는 계속 불안해했어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혹시 내 명의로 집을 하나 사면 안 될까? 민석은 깜짝 놀라 지수를 쳐다봤어요.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물었죠. 지수는 설명했습니다. 아기를 위한 안정적인 보금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혹시 자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아기라도 지킬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민석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미 카페에 3억 넘게 쓴 상태였고 지금 또 집을 사면 재산이 많이 줄어들 거였거든요. 하지만 지수의 불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알았어, 한번 알아보자. 민석은 다음 날부터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쪽에 괜찮은 아파트를 찾았어요. 30평대 아파트였는데 가격이 12억이었죠. 민석은 회사 운영 자금 일부를 빼서 계약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렀어요. 등기는 지수 명의로 했죠. 지수는 등기부등본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 이제 마음이 놓여. 민석도 마음이 놓였어요. 아내와 아이를 위한 집이 생겼다는 게 뿌듯했죠.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 민석은 전혀 몰랐습니다. 임신 5개월이 지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민석은 지수의 행동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지수가 핸드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몸쪽으로 기울이는 거였어요. 마치 누군가 볼까봐 가리는 것처럼 보였죠. 민석이 옆에 다가가면 슬쩍 화면을 끄거나 다른 앱으로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전화를 받는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민석 앞에서 편하게 통화했는데 요즘은 다른 방으로 가서 받았어요. 민석이 누구냐고 물으면 친구라고만 대답했죠. 어떤 친구냐고 물어도 그냥 대학 때 친구라고 얼버무렸습니다. 민석은 의아했지만 추궁하지 않았어요. 임신 중이니까 예민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외출하는 횟수가 늘어났어요. 카페 일이 있다고 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죠. 오전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민석은 걱정이 됐어요. 임신부가 그렇게 오래 밖에 있으면 힘들지 않냐고 물었죠. 지수는 짜증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나도 할 일이 있다고 카페 운영이 쉬운 줄 아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민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수가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항상 온화하고 상냥하던 지수의 모습이 아니었죠. 하지만 지수는 곧 태도를 바꿨습니다. 미안해 오빠 요즘 호르몬 때문에 예민해서 그래. 민석은 이해한다고 했어요. 임신 중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민석은 우연히 지수의 카카오톡을 보게 됐습니다. 지수가 화장실에 가면서 핸드폰을 거실 테이블에 두고 간 거예요. 민석은 별 생각 없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그때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민석은 무심코 화면을 봤어요.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는데 발신자 이름이 하트 표시였죠. 그리고 메시지 내용이 화면에 잠깐 보였습니다. 오늘 못 봐서 아쉬웠어. 다음에 꼭 보자. 민석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트 표시는 보통 애인이나 가족한테 쓰는 건데 지수에게 가족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애인이란 말인가? 민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친한 친구일 수도 있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지수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민석은 아무렇지 않은 척 TV를 봤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그 메시지가 신경 쓰였죠. 그날 밤 민석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지수는 옆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었지만 민석은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지수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건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민석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지수가 자신을 속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며칠 후 민석은 카페에 깜짝 방문을 하기로 했어요. 지수에게 간식이라도 사다 주려고 했습니다. 오후 3시쯤 홍대에 도착했어요. 카페 앞에 서니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죠. 하지만 지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직원 한 명이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었죠. 저기 사장님 어디 계세요? 직원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은 오늘 안 나오셨는데요. 민석은 당황했어요.
분명 지수는 아침에 카페에 간다고 했거든요. 혹시 잠깐 나가신 건 아니에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안 계셨어요. 민석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확실해졌죠. 민석은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만에 지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약간 숨이 찬 것 같았어요. 지금 어디야? 민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수는 잠깐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카페에 있는데 왜? 민석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나 지금 카페 앞인데 내가 없어. 전화 너머로 지수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깜빡했다. 오빠 미안해. 거래처 미팅 때문에 나왔어. 민석은 어느 거래처냐고 물었습니다. 지수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커피 원두 공급 업체라고 했죠. 민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그럼 조심해서 다녀와. 전화를 끊고 민석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지수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저녁을 준비했어요. 오빠 오늘 미팅 잘 끝났어. 곧 카페도 잘 될 거야.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민석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수가 혹시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민석은 확인하고 싶었지만 직접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괜한 의심이었으면 지수에게 상처를 줄 것 같았거든요. 결국 민석은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했어요. 인터넷으로 평판이 좋은 탐정 사무소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탐정은 민석을 만나자마자 물었어요. 어떤 의심 때문에 오셨나요? 민석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내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카페에 안 가면서 간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말했죠.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미행하면 뭔가 나올 겁니다. 민석은 복잡한 심정으로 탐정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민석은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지수에게 아무것도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했죠.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지수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꿈이었죠. 일주일이 지나고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시죠. 탐정 사무소에 도착하니 탐정이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어요.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받았습니다. 파일을 열자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은 지수가 강남역 근처를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 남자가 옆에 있었죠. 젊은 남자였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두 사람은 친밀하게 걸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죠. 다음 사진에는 두 사람이 카페에 앉아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지수가 웃으며 남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사진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사진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탐정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대상자는 일주일 내내 카페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남의 한 오피스텔을 드나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남자를 만났죠. 민석은 오피스텔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탐정은 주소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 오피스텔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은 오후 2시에 들어가서 저녁 7시에 나왔어요. 민석은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다른 남자를 만나다니. 탐정은 계속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 남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름은 재훈이고 나이는 35살이에요. 직업은 따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석은 직업이 없다는 말에 의아해했어요. 그럼 뭐라고 사는 거냐고 물었죠. 탐정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여러 여자들에게 돈을 받아 생활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과거에도 유부녀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전과가 있어요. 민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럼 뱃속의 아이는 누구 아이란 말인가? 탐정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임신 시기를 계산해 보니 그 남자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인과 결혼하신 지 2년이 지났는데 임신은 6개월 전에 됐죠. 그 시기에 부인과 이 남자가 자주 만난 기록이 있습니다. 민석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의자를 붙잡고 간신히 버텼죠.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지수에게 쏟아부은 돈과 사랑이 모두 거짓이었던 거예요. 5천만 원짜리 통장, 1억 5천만 원짜리 카페, 그리고 12억짜리 아파트. 모두 합치면 15억이 넘는 돈이었죠. 민석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을까? 탐정은 민석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지금 바로 따지고 싶으시겠지만 참으세요. 증거를 더 모으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재산을 지킬 수 있어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탐정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죠. 민석은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탐정이 모은 증거들을 검토하더니 말했어요. 사기 결혼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도 가능하고 재산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민석은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라고 조언했어요.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했죠. 민석은 은행에 가서 지수 명의로 된 통장을 동결시켰습니다. 아파트도 가압류 신청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매일매일이 고문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지수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어요. 오빠 오늘 하루 어땠어? 민석은 웃으며 대답해야 했습니다. 괜찮았어. 하지만 속으론 분노와 배신감이 끌어올랐죠. 지수가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 이야기를 할 때는 더 괴로웠습니다. 우리 아기 건강하게 자라고 있대. 오빠 닮으면 좋겠어. 민석은 그 말을 들으며 웃어야 했어요. 하지만 가슴속은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 아이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으니까요. 밤마다 민석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연기를 할 수 있을까? 2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못했던 자신이 한심했어요. 민석은 거울을 보며 자책했습니다. 나이 들어 젊은 여자에게 현혹된 멍청한 남자. 그게 바로 자신이었죠. 임신 8개월이 됐을 때였습니다. 지수의 배는 제법 불러 있었어요. 민석은 이제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고소장을 작성했고 증거도 충분히 모았죠. 며칠 후 지수와 대면할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8시쯤이었어요. 민석과 지수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석은 의아해하며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죠. 누구세요?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지수 씨 남편 되시나요?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민석은 누군지 몰랐지만 문을 열어줬어요. 현관문을 열자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탐정이 찍은 사진 속 그 남자였죠. 재훈이었습니다. 재훈은 민석을 보자마자 비웃듯이 웃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민석은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재훈은 거실로 들어오며 대답했어요. 오늘 진실을 말하러 왔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지수가 나왔어요.
재훈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재훈아, 왜 여기 왔어? 지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소파에 편하게 앉으며 말했어요. 이제 끝낼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민석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가 바로 지수의 공범이구나. 재훈은 민석을 쳐다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와 지수는 5년 전부터 연인 관계입니다. 민석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재훈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지수가 아저씨에게 접근한 것도 모두 계획이었어요. 우리 둘이 함께 짠 거죠. 목적이 뭐였는데? 민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재훈은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히 돈이죠. 아저씨 재산을 빼내서 둘이 나눠 갖기로 했어요.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민석 오빠, 저 사람 말 믿지 마, 거짓말이야. 하지만 재훈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민석에게 보여줬죠. 화면에는 지수와 재훈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민석은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어요. 오빠, 오늘 통장에 5천 넣었어. 방 가져가. 카페 명목으로 1억 5천 더 뺐어. 나중에 정산하자. 이번에 아파트까지 받아내면 대박이야. 민석은 메시지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메시지도 있었어요. 민석이 완전 바보야. 뭘 줘도 고맙다고만 하네. 늙은이가 젊은 여자 만나서 신났나 봐. 키읔키읔. 민석은 그 메시지를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어요. 재훈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수 뱃속의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민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현기증이 났어요. 의자를 붙잡고 간신히 버텼죠. 지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재훈에게 물었어요. 왜 이걸 폭로하는 거야? 너도 공범이잖아. 재훈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수가 저를 배신했거든요. 원래 돈을 반반 나누기로 했는데 지수가 혼자 다 가지려고 했어요. 저한테 연락도 안 받고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수하러 왔죠. 민석은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지수는 민석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민석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나한테 손대지 마. 민석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봤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어요. 민석은 재훈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공범이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나 이미 변호사랑 다 준비해놨어. 재훈은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민석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 둘 다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증거도 다 모아놨고. 재훈은 당황한 표호로 지수를 쳐다봤습니다. 지수도 놀란 얼굴로 민석을 봤어요. 오빠 진정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이야기 없어, 당장 나가. 지수는 울면서 애원했지만 민석은 단호했어요. 경찰 오기 전에 나가지 않으면 불법 침입으로 신고할 거야. 결국 지수는 비틀거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재훈도 욕을 퍼부으며 나갔죠. 문이 닫히고 민석은 혼자 남았어요. 거실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은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정신은 또렷했어요. 변호사는 민석을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석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둘 다 고소할 겁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사기죄와 횡령죄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탐정이 모은 증거를 첨부했어요. 그리고 재산 보전을 위한 가압류 신청도 함께 진행했죠. 오후에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증거를 검토하더니 사건을 접수했어요. 며칠 후 지수와 재훈에게 출석 요구서가 발송됐습니다. 지수는 민석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민석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수십 통이 왔죠. 오빠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다 설명할게 오빠. 하지만 민석은 답장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속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 조사가 시작됐어요. 지수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조사실에서 지수는 모든 걸 부인했어요. 재훈이 거짓말을 한 거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그리고 탐정의 미행 기록까지. 지수는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나요? 지수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어요. 네,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민석은 유리창 너머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경찰관이 다시 물었죠. 임신한 아이는 누구 아이인가요? 지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재훈의 아이입니다. 민석은 그 말을 듣고 조사실을 나왔어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훈도 같은 날 조사를 받았어요. 재훈은 처음부터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어차피 지수한테 복수하려고 폭로한 거니까 숨길 이유가 없었죠. 재훈은 경찰에게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자신과 지수가 5년 전부터 연인이었다고 했습니다. 둘 다 돈이 없어서 힘들게 살았다고 했죠. 그러다가 지수가 아이디어를 냈다고 했어요. 혼자 사는 중년 남자를 찾아 결혼해서 재산을 빼내자고요. 민석을 타깃으로 정한 건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후였다고 합니다. 민석이 이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외로워 보인다는 정보를 얻었죠. 지수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불쌍한 여자를 연기하면서 민석에게 접근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최대한 많은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고 했어요. 임신도 그 계획의 일부였다고 했습니다. 재훈의 아이를 가진 뒤 민석의 아이인 것처럼 속인 거였죠. 아이가 있으면 민석이 더 쉽게 속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는 이혼 소송을 걸 계획이었다고 했어요. 양육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더 많은 돈을 받으려 했던 거죠. 민석은 경찰에게 그 내용을 전달받고 경악했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한 건지 소름이 돋았어요. 몇 달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는 지수와 재훈을 사기죄와 횡령죄로 기소했어요. 재판정에서 민석은 지수를 다시 봤습니다. 지수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배는 더 불러 있었지만 얼굴은 헬쑥했죠.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합니까?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인정합니다. 그리고 민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석은 아무 표정 없이 지수를 쳐다봤어요. 재판은 3개월간 진행됐습니다. 여러 증인이 출석했고 증거가 제출됐죠. 마침내 판결일이 왔어요. 재판장은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지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재훈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취득한 재산을 모두 반환하라. 민석은 그 판결을 들으며 안도했습니다. 최소한 재산은 돌려받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지수가 민석에게 면회를 신청했어요. 민석은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이니까 한 번만 만나주기로 했죠. 구치소 면회실에서 만난 지수는 수척해 보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지수가 전화기를 들었어요. 민석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 지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계속 말했어요. 처음엔 정말 돈이 목적이었어. 하지만 오빠랑 살면서 마음이 조금은 흔들렸어. 오빠가 나한테 정말 잘해줬거든. 민석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지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도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서 멈출 수가 없었어. 재훈이 계속 압박했고 나도 욕심이 생겼어. 민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이만큼은 잘 키울게. 이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여름이 왔다가 가을이 됐어요. 민석은 천천히 일상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법원의 판결대로 아파트와 카페 그리고 통장의 돈이 모두 민석에게 돌아왔어요. 카페는 처분해서 현금으로 바꿨고 아파트는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그 집에서 살 수는 없었거든요. 민석은 회사 일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사건 이후로 소홀했던 업무를 정리했습니다. 직원들도 민석의 변화를 눈치챘죠. 사장님이 예전과 달라졌다고 수군거렸어요. 더 신중해지고 조심스러워졌다고 했습니다. 민석 자신도 느꼈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예전처럼 쉽게 믿지 않게 됐죠. 누군가 친절하게 대하면 뭔가 목적이 있는 건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여전히 힘들었어요. 텅 빈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을 때면 외로움이 밀려왔죠. 하지만 예전처럼 조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어느 날 민석은 용기를 내서 전 아내 은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문자를 보냈죠. 은희는 한참 만에 답장을 보냈어요. 좋아요. 언제 시간 되세요? 민석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은희를 만나는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주말에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카페에 도착하니 은희가 먼저 와 있었어요. 은희는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옷차림도 세련돼 보였죠. 표정도 밝아 보였어요. 민석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야. 은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오랜만이에요. 두 사람은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뭘 말해야 할지 몰라 침묵이 흘렀죠.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은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잘 지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 괜찮아요. 작은 카페를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민석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카페를? 은희는 웃으며 설명했어요. 이혼하고 나서 뭘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친구가 같이 하자고 해서 시작했죠. 지금은 제법 손님도 많이 와요. 민석은 은희가 대견스러웠습니다. 혼자 힘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한 거잖아요. 민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동안의 일을 털어놨습니다. 재혼한 이야기 그리고 사기를 당한 이야기까지요. 은희는 놀란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듣기만 했죠. 민석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처음엔 원망도 많이 했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혼자 사는 게 편하더라고요. 민석은 은희의 말에 뭔가 깨달았어요. 은희가 자신을 용서했다는 게 아니라 자신을 놓아버렸다는 거리요. 은희는 더 이상 민석에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삶을 살고 있었죠. 민석은 그런 은희가 부러웠어요. 은희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다면 다행이에요.
앞으로 잘 사세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도 행복하게 살아.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어요. 민석은 은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멍청했구나. 곁에 있을 때는 소중한 줄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민석은 아들 준호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몇 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더니 10번째 전화해서 받았어요. 뭐야?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민석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빠야, 그동안 잘 지냈니?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계속 말했어요. 아빠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준호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왜? 민석은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늦었지만 사과하고 싶었어. 그리고 내 얘기가 듣고 싶어.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나 시간 필요해. 당장 용서할 수는 없어. 민석은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기다릴게. 내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준호는 아무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희망을 느꼈어요. 최소한 통화는 했으니까요. 민석은 이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넓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가끔 외롭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주말에는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혼자 산을 오르며 생각을 정리했죠. 어느 날 민석은 정상에 올라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넓게 펼쳐진 도시가 아름다워 보였어요. 민석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자신에게 필요한 교훈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겉모습이나 젊음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 민석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으니까요. 나이가 들어서야 깨달았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석은 산에서 내려와 집으로 향했어요. 오늘 저녁엔 뭘 먹을까 생각하며 마트에 들렀습니다. 예전엔 누군가 해주길 바랐지만 이제는 스스로 해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책을 읽었어요. 요즘 민석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젊었을 때 읽지 못한 책들을 하나씩 읽어나갔죠. 밤이 깊어가고 민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민석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다시 시작이야. 느리더라도 천천히 가면 돼. 그리고 언젠가 준호와의 관계도 회복될 거라 믿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민석의 인생에 다시 봄이 올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말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일이었죠. 민석 씨는 늦은 나이에 젊음에 현혹돼서 모든 걸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법의 심판을 받게 됐고 재산도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곁에 있을 때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때문에 성급한 판단을 해서는 안 돼요. 민석 씨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않으려면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주변에 혹시 이런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